부모님을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빚쟁이에서 맞아요. 자산가가 된 거잖아요. 네. 저는 2016년 9월에 이제 빚이 1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딱 16개월 동안 1억을 갚았어요. 처음에 했던 거는 보험을 다 깨고, 그러니까 보험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넣고 있었더라고요. 뭐 변액연금, 연금저축, 무슨 보장성 보험부터 해서 너무 많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일단 다 정리를 해야지만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을 정리했더니 그래도 아주 작지만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생겼고, 그걸로 이제 빚을 처음에 좀 정리할 수 있었고, 이제 보험을 해지하니까 안 들어가니까 제가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몽땅몽땅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했었던 것 중에 전기밥솥과 압력밥솥, 가스레인지에다가 한 압력밥솥, 밥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밥솥이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하면 보온 상태로 유지하게 되다 보니 계속 전기가 들어가죠. 근데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하면 전기가 일단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바로 밥을 퍼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 전기세, 그리고 가스세 이런 것들을 아끼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나가던 전기세에서 10,000원을 줄일 수가 있었죠. 10,000원이면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돈이었어요. 왜냐면 그 10,000원이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더 벌자. 이거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10,000원이라도 덜 써보자. 어쨌든 압력밥솥을 써도 전기밥솥을 써도 밥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00원 아끼는 이 선택을 하자. 1년이면 12개월, 12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기밥솥을 당근마켓에 3만 원인가 2만 원에 팔고, 그리고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소원 중에 하나 뭐냐면 부풍이 없는 따뜻한 집에 살아보는 거였어요. 왜냐면 보일러를 틀면 가스비가 나가고, 그러니까 제발 이 가스를 켜지 않아도 따뜻한 집에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가스 계량기에 글씨가 있어요. 검침하는 글씨가. 그거를 이제 써요. 그게 다 표가 있어요, 냉장고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가지고 그거부터 적어 갖고 와요. 그럼 그걸 이제 적어놔요. 적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면은 또 그 다음날 오면 얼만큼 썼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은 끄고 자는 거예요. 좀 약하게 틀고 자는 거예요. 좀 덜 트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많이 아꼈다 이러면 오늘은 조금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겨울 동안에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검침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하루 사용량을 매일 봤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 냉장고 보면은 이게 뭐야?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얼마 쓴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전기도 몇 킬로와트를 썼는지, 그때 당시에는 가스도 우리가 한 달에 얼만큼 썼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독하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했다. 빨래도 손빨래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미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 물세랑 전기세가 같이 나가요. 그래서 빨래를 내가 직접 하면 물이 훨씬 적게 들어가요. 그때 저희는 통돌이 세탁기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은 드럼이니까 물이 적게 들어간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손빨래 했어요. 정수기도 그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케어 프로그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매달 뭐 28,000원, 3만 원씩 돈을 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필터 월드라고 정수기 필터를 파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거기서 그 필터를 사다가 저희가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필터 교체도 하고 청소도 저희가 직접 했죠. 그래서 가스비 한 달에 3만 원 아끼고, 전기세 10,000원 아끼고, 그리고 정수기 렌탈에서 뭐 2만 원, 3만 원 아끼고. 근데 벌써 그렇게도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빚을 빨리 갚았습니다. 지금도 빚이 없으세요? 없어요. 네. 신용대출 같은 거 없어요. 그러나 담보대출은 많죠. 건물 살 때나 레버리지 일으킨 대출은 이제 있죠. 그럼 그때보다 몇백 배 많은 대출이 있긴 있는 거예요? 있죠. 근데 대출의 성격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그 써버린 돈을 갚는 기간,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빚이었다고 하면, 지금 있는 건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쓴 빚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빚의 성격이 다르죠. 이건 투자를 위한 빚이고, 그 전에 빚은 써버린 돈에 대한 빚이고, 그 1억 빚을 갚을 때 처절했던 생활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고민했던 시간들, 그때 가장 제가 크게 배운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빚의 성격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써버린 돈에 대한 빚인지 미래를 위한 빚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조심하고 제 스스로도 좀 약간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계부를 쓰기 시작을 하고 돈을 아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모으는 거에만 익숙해져요. 근데 절대 돈을 모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짤짤이로는. 이걸 반드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반드시 돈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돼요. 근데 빚에 대한 인식이 빚은 나쁜 거고 갚아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 딱 썼으면 빚에 대한 구분을 할 줄 모르고 무조건 빚을 안 지는 쪽으로만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도 내가 써버린 돈에 대한 빚은 빨리 갚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으킨 레버리지는 투자의 영역에 있는 거다라고 잘 구분을 해서 했던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써버린 돈에 대한 빚은 빠르게 갚아버렸고,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에 묶여있는 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냅두 건물을 팔 때 상환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자금 대출. 써버린 돈이에요. 저는 빨리 갚으라고 얘기해요. 자동차를 사느냐고 빚지게 된 거 투자 아니에요. 써버린 돈이에요. 빨리 갚아야 돼요. 신용카드 활부 써버린 돈이에요. 빨리 갚아야 돼요. 그러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실거주 아파트를 구입하느냐고 진 빚은 레버리지죠. 투자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서서히 늦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갚는 스케줄대로만 갚아 나가고 돈 생기는 대로 몽탕몽탕 넣지 말고 모아지는 돈이 추가로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주의해야 되는 게 빚을 갚다 보면 사람이 정신이 이게 혼미해지면서 돈을 갚는다는 것 자체가, 빚을 청산한다는 것 자체가 총알을 모으는 작업이거든요. 투자는 총을 쏘는 작업이에요. 근데 한 명의 사람에게서, 한 사람의 인격에서 총알을 모으는 것과 총알을 쏘는 걸 동시에 다 하면 인지부조화가 와요. 내가 이걸 지금 이 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저는 돈을 엄청 아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세 10,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전기밥솥을 팔아버렸잖아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돈을 아꼈던 사람이 경매를 시작하는데 경매 유료 사이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결제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 어떻게 이 돈을 안 쓰지? 근데 그건 뭐예요? 투자죠. 그러니까 아끼는 행위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투자 영역에 들어오면 막 인지부조화가 돼요. 나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경매 검색하려고는 뭐가 있어야 돼요? 노트북 있어야 되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 한 대 사야 돼요. 근데 인지부조화가 오는 거야. 내가 이거 사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오늘을 10,000원 아끼기 위해서 전기밥솥에서 압력밥솥으로 밥까지 바꿔가면서 하는데 내가 이거 노트북 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아끼는 사람은 아끼는 것만 하다 끝나요. 평생 모으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빚의 성격을 명확하게 본인이 정하고 투자를 위한 빚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경매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 또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추가 비용들이 있잖아요. 노트북을 산다, 경매 유료 옥션 사이트를 끊는다, 아니면 어떤 모임에 나간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 차비를 쓴다, 내지는 어떤 강의를 듣는다, 이런 비용들이 투자의 영역으로 냅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구분을 너무 아끼다 보면 못하게 되니까 그냥 맨날 아끼고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빚도 갚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확장할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집값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 사놓은 부동산 가격만, 거기에만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돈만 상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생기는 족족이 빚을 다 갚게 되니까 왜 나는 항상 돈이 없지? 이제 이렇게 되죠. 밥 먹는 것도 어떤 때는 그냥 지출, 전략해야 되는 영역일 수 있는데, 밥 먹는 것도 어느 시점부터는 투자 영역으로 들어가요. 내가 투자를 잘해서, 내가 선택을 잘하고,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나 자체가 투자의 한 도구로서 되게 훌륭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건강을 챙겨야 되고 나를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먹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잠깐 앉아서 경매 물건을 보고, 그리고 그 물건을 입찰할 걸 준비를 짝짝짝 해가지고 짝짝짝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벌면 한 달에 몇천, 몇억이라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한 대 써버리면 몇천 몇억을 벌 수 있는 시간 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를 만약에 사람을 쓴다면 투자의 영역인 거죠. 소비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본인이 잘 그걸 간파해야 돼. 핑계 대지 말고.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매번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쓰는 돈에 대한 합당한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 왜냐면 저도 너무 없는 생활에서 너무 많이 절실하게 아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빚을 갚냐 안 갚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적절한 시점을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쓰고 있는 시간, 먹는 거, 내가 어디에 가는 거 이 모든 게 다 레버리지 해야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당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팔았을 때만 매각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으로만 너무 세팅을 하지 말고 현금 흐름을 같이 주는 부동산으로 세팅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아파트 투자에만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투자는 실제로 시세 차익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유를 했고 팔아야지만 반드시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근데 들고 있는 동안에 시세 차익도 올라가고 그리고 현금성도 나오는 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숙박업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임대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임대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죠. 300억 자산에 현금 흐름 300만 원.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300억 정도 자산이 있으려면 현금 흐름 뭐 몇 억 정도 있겠죠. 근데 300억 자산에 현금 흐름 300만 원. 그리고 자산은 30억인데 현금 흐름 3천만 원. 뭘 선택할래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300억에 300만 원 선택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팔아버리면 돈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30억만 있더라도 한 달에 3천만 원 현금으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선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자거든요. 30억 자산이 있고 차라리 한 달에 3천만 원 여유가 있는 게 좋지.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좀 여러분들의 자산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끌고 가는 거가 어떤가 추천을 드리죠. 근데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빚 많이 지면 집 망한다. 맞아요. 이자는 아까운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런지 빚이 되게 무서운 존재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오늘 경매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3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3천만 원을 오늘부터 모을 거예요. 그럼 제가 월급 300만 원의 직장인이면 3천만 원 모으면 2년은 걸릴 거예요. 그럼 저는 언제부터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냐면 2년 뒤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한 달에 이자 10만 원을 내요. 그러면 한 달에 이자 1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함으로써 얼마의 시간을 땡기죠? 2년의 시간을 땡기죠. 이럴 때에는 투자의 영역에다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시 건물을 사는데 1억이 필요해요. 1억을 내가 지금부터 모으려면 20년 뒤에 건물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1억을 신용대출로 땡겨가지고 건물을 만약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 이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이라고 한다. 300만 원의 그 임대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 1억의 대출을 받은 거를 충분히 이 건물이 커버가 가능해. 그러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20년 뒤에 살 건물이 지금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이 20년 뒤에 지금 이 가격이 아니겠죠. 제가 만약에 오늘 10억에 산 건물이 20년 뒤에 20억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1억 모으느냐고 20년의 세월을 쓴 건데 이자를 내므로써 나는 그걸 조금 더 빨리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자는 시간을 버는 행위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2년 뒤에 샤넬백 살 거 오늘 샤넬백 사야지 이러고 3천만 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샤넬백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소비성 지출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소비성 지출은 갚아야 되는 거고 투자의 영역에서 만약에 대출을 좀 땡겨서 내가 2년 뒤에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빚을 잘 못 써본 사람들은 조장하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가 있는 걸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빚을 내고 싶다고 해서 은행이 빚을 안 빌려줘요.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 대출 받고 싶다 해서 은행에서 안 해줘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영끌도 엄청난 에너지와 리소스가 들어가요.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영끌하는 사람들은 알아봐야죠, 찾아봐야죠, 뒤져봐야죠. 그래서 결국은 대출을 땡겨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영끌 말로는 쉽게 하지만 아무나 못해요. 하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못하실걸요. 도망가실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금리 안에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정도를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 2년 뒤에 할 수 있는 투자를 앞으로 땡겨서 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대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받고 싶어도 안 해준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저 수강생분들이랑 모임을 했는데 한 10분 정도 오셔가지고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했는데 다가구를 최근에 낙찰 받으셔서 20가구 중에서 10가구를 임대로 뺐고 2가구 정도는 외도민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단기 임대로 이렇게 하실 예정인데 결론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정신이 없다. 근데 그분이 일으켰던 대출이 사실은 뭐 6억대거든요. 그럼 누가 보면 6억 어떻게 대출받아라고 하는데 이자 한 달에 300? 근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뭐 1000, 2000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감당하고도 남죠. 그러면은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의 이자를 난 너무 무서워 이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벌 기회를 놓치는 거죠. 무턱대고 빚이 무섭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위험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무조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라고만 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이 건물 자체가 대출도 갚고 이자도 갚고 돈도 벌어주고 이러면 좀 과감하게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망상환자에 가까울 정도로 나를 믿고 내 목표를 맹신하고 내 생각에 의존해라 막 이제 이런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고 누가 내 가능성을 바라봐주며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해줘요. 내가 나를 믿어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주 작은 투자라도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모두 다 응원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난 속도가 왜 이렇게 저 사람처럼 빠르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적은 돈을 벌고 있지? 탓할 필요 없고요. 나를 칭찬해 주시고요. 써버린 빚에 대한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갚으시고요. 앞으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레버리지 고민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과감하게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행한 선택을 내가 또 응원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세월이 쌓이면 결국은 다 내 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이제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에 대한, 빚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자산을 늘려갈지, 그리고 내가 혹시 갖고 있는 빚은 나쁜 빚인지 좋은 빚인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빚을 16개월 만에 일찍 갚을 수 있었는지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